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얼굴을 뵌 분들이 상당히 많고 모르시는 분도 더러 있는데 어쨌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안 불러주나 했는데 어느 날 마침 우리 서 회장이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마음이 섭섭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하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며칠 있으니까 일남선교의 초빙 강사가 대한민국의 인물 넘버 5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이야, 그때부터는 부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제2남선교는 뭐야 이거. 세상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름을 찾아보려도 안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추천해줬다. 서 회장의 그 단언을 내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 상당한 단언을 내렸고 제2남선교회가 엄청나게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독일 통일에 관한 것을 하는데 제가 뭐 연구를 했겠습니까? 건국대학에서 경영학, 단국대학에서 역시 경영학을 해서 한 사람이 독일 통일을 뭘 알겠냐.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우리 한국대학에 독일 통일과는 없습니다. 독일 통일과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신 사람들,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경제 연구하다가 이렇게 한 저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에 교육부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에 통일이라는 건 이렇구나.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연도별로 그 민주화 운동이 1989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난 것을 9년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데나우 수상이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아데나우 수상이 있는 데다가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떠한 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만든 거예요. 제 자신이 그냥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가면서 느낀 건데 제일 첫째 동의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첫째는 뭐냐? 아데나워 수상, 초대 총리 아데나워 수상을 갈 수 있습니다. 아데나워 수상은 미국의 마셜 플랜의 경제 지원에 입각해서 경제 개발을 아주 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데나워 수상이 라인강의 경제 기적을 일으켜서 독일의 통일의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이거 1단계입니다. 2단계에 가서는 제4대 총리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는 어떤 정책을 했느냐면은 개방정책, 다시 말하면 동방정책을 썼습니다. 동방정책이라는 건 뭐냐? 동방정책이라서 과거에는 독일도 동독을 인정하지 않고 동독과 교류하는 나라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방정책을 썼던 아데나워의 정책, 다시 말하면 반공정책을 빌리 브란트가 철폐하고 개방정책을 도입한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동방정책. 자, 그렇게 동방정책을 실시하고 했으니까 문호가 개방되고 동독도 우리 민족이다. 동독도 우리의 같은 삶이라고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싸주기 시작하니까 녹아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독에서는 지금 서독 사람들입니다. 동독에서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80년대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기도할 때에 몇 명이 모였냐? 10명 모였습니다. 1년 내내 가도 10명이야.
2년 가도 10명이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해서 동독의 민주화가 일어나서 민주화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됐다. 동독에서 민주화 안 일어나서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니콜라의 교회에서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에서는 독일 통일이 되는데 이때의 총리는 누구냐? 콜 총리입니다. 콜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대 강국,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순회들을 주물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4단계를 거쳐서 무난히 통일이 됐다. 여러분 총성 한 방울 안 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통일이 되는데 총 한 방울 안 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해서 그런 대로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만들어서 지지를 했는데 토양이 나빠서 쌍마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과 독일의 동방 정책과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세 번째, 동독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평화 기도회를 했는데 저 북한에서는 평화의 기도라든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다. 야, 이거 참 문제다. 그러면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무척 도와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교회가 서독교회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자가 시진핑을 변동시키며 아베를 변동시키며 푸틴을 변동시키며 오바마를 변동시켜서 한국의 통일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독일의 4단계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든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는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요. 통일하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자, 비관적인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할 수 없다. 방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통일 운동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 시작을 해서 4단계 통일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강론이 되는데 제가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 넘을 때는 좀 그만하라고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어디 돈이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이 시간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특강이라는 원칙보다는 특강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오늘은 서론, 본론, 결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이건 교과서예요. 몇 년도에 뭐가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뭐가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나면 또 다음에 하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끝 마무리할 때는 그저 두 손 번쩍 들더니 그만하라고 하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독일의 그 분단이 됐는데 1945년에 독일은 패전국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이렇게 해서 4개 나라가 공동관리를 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관리를 했습니다. 우리만 공동관리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역사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관리했냐? 이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이렇게 해서 독일 전체 지도입니다. 이렇게 지도고 요게 이제 동독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소련의 대연방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요게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인데 이거를 반쪽에서 이쪽은 동독, 동베를린, 이쪽에 서베를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 평양을 남북으로 갈랐다면 아마 벌써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베를린이고 이것이 동베를린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 서베를린에 생활 모든 것을 물자를 갖다 줘야 되는데 적대적인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어떻게 갖다 주냐고요? 봉쇄하면 여기 저 서베를린 사람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데나와 수상도 고생과 고민과 고민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공동 관리를 하다가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야 런던 회담에서 그럴 거 뭐냐 이제는 소독을 이 공동 관리를 통합하자. 그래서 1949년 9월 20일에 소독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1900 몇 년입니까? 48년에 대한민국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한 1년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9년 10월 7일에 또 역시 동독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서독과 동독은 1949년서부터 정식적으로 국가와 나라의 형식을 갖춰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 대통령, 초대 총리가 곤라드 아데나워 총리였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할슈타인 원칙.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학 연합고사에 출제될 거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은 서방정책, 서독만이 유일한 정보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독과 교류하는 국가는 모두 그쪽과는 교류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 말이요 마샬 플랜에 의해서 독일을 경제원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패전국이 돼서 독일은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됐는데 미국에서 야 배상금 내놔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샬 플랜에 의해서 경제원전을 합니다. 경제원전 경제가 부흥되면 그때의 배상금을 갚아라. 참 멋있잖아요. 세상을 살더라도 없는 놈 왜 없냐고 때리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키워서 그 배상하라. 아주 이런 것이 멋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샬 플랜에서 경제적인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50년대에 라인강의 기적, 50년대 라인강이 이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통일의 재정적인 것을 힘을 받게 됐다. 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 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철저 메고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서독, 광부, 그 다음에 간호사 보내는데 그때 얼마입니까? 1억 4천 마르크를 차관하기 위해서 광부 500명, 간호사들 251명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때 그 꽃다운 그 청춘의 그 나이에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딱 하니까 이 여기로 가라 저기 가라 지방으로 싹 커트로 놓고 병원에 가서 죽은 사람 전부 닦아줬습니다. 전부 닦아줬습니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어떻게 잘 닦아주는지 그 다음에 그 광부들이 말이죠. 그 1000m 이상 내려가서 그 석탄을 캐내면서 호흡이 잘 되지도 않는 곳에서 일정한 생산량의 목표량을 올리니까 독일의 여러 가지의 그 절을 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코리안 엔젤스. 야, 이걸 발표해. 한국의 천사들이 왔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나라의 70년대에 100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67년에
1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4달러, 6만 4천 원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환율이 좀 달라지겠지만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은 77년에 100억 불을 수출했어요. 100억 불 수출했을 때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팔았어요. 미꾸라지 다 팔았어요. 심지어는 지렁이까지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머리카락 팔 때, 수출할 때 제 머리까지 같이 해가지고 지금 뻥뚫어 있잖아요. 그때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77년 100억 불 수출과 함께 북한 경제를 앞질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한테 그동안 계속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7년에 북한 경제를 추월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기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데노 총리가 말이죠. 그 여러 가지로 저희가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독에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쪽에 거리가 170km예요. 170km인데 여기에서 동독에서 봉쇄하면은 말이죠. 물자 아무것도 못 가지고 생필품.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됐죠. 굶어 죽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데나와 수상이 총리가 어떻게 하냐. 야, 너희한테 이러한 철도 이렇게 해주겠다. 고속도로 이렇게 해주겠다. 또 물자니 이런 거 이렇게 해주겠다. 지방도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무슨 캠프장 같은 거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좋아. 왜냐면 동독이 힘이 없었거든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해준다니까 그걸 길을 딱 해서 닦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동독도 좋고 서독도 좋고 그 대신에 서독은 조건 뭐야?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생필품을 서베를린 쪽에 운반하겠다.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안 돼 49년에 했는데 51년에 가서 동독이 돈이 없으니까 야 임마 너희들 통행료 내야 돼. 그러니까 통행료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행료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통행료 받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럼 독일의 종교는 어떠냐? 독일의 종교는 여러분들은 다 알다시피 루터파하고 칼빈파가 있었어요. 이것이 나치 정권 때 어영거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강력히 누르면 교회도 이렇게 죽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치를 옹호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고백교회가 출발하면서 야,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자. 진리를 수호해야지 어떻게 나치 정권에 호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르만 선언을 통해서 이것이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이러한 교회로 출발하게 됐다. 이것이 그 후에 독일의 연합교회가 됐다. 다시 말하면 루터교회, 칼빈파 교회, 고백교회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연합교회로 발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파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총회로 출발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넘겨주죠. 자, 이렇게 해서 종교 단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산화, 지금 동독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화되기 시작하니까 토지개혁을 시작했어요. 토지개혁하니까 집단농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집단농장을 스타린농장이라고도 하고 집단농장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협업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집단농장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가서 이주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거기서 일하고요. 또 밥은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밥 공장에서 밥 같이 먹고 잠만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그 종교의 자유는 자유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경제적인 실패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49년서부터는 종교 교육을 금지하죠. 군사교육이 실시돼요. 여러분들 군사교육 실시되면 여러분들 해봤죠? 우리나라도 교육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교육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비롯해서 예술가 학자 단체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동독은 뭐냐? 우리도 경제개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노동 기준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목표를 어느 잡냐면 150개, 200개를 잡아놓으니까 이 사람들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말이 시위가 필요하고 말이죠. 그래서 더 시위가 더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가지고 자유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농장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하바롭스크를 가봤습니다. 하바롭스크 갔더니 말이죠. 그 스탈린 농장에 가니까 아주 까마득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가면 말이죠. 오하이오주라든가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이쪽 쭉 가면 그냥 옥수수밭이 쫙 있는데, 옥수수밭이 이렇게 갔다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이 스탈린 농장은 말이죠. 그냥 이 바닷가에 쫙 깔려 있어.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쫙 이렇게 팻말을 붙여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장을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모든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강제 이주를 시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모스크바에서 말이죠. 셋바토 한 마리가 영국으로 2개. 우리 사람은 이민 가죠. 이민을 합시다. 이 영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셋바토가. 모스크바에 있는 셋바토가. 그 영국에 있는 셋바토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야, 참 모스크바는 살기 좋다. 뭐가 살기 좋냐? 야, 거기는 등록금 안 내. 수도요금 안 내. 전기세 안 내. 또 쌀도 그냥 줘. 모든 거 줘. 야, 근데 너 왜 왔냐? 너 왜 왔냐? 야, 그런데 다 좋은데 자식들이 내 사명을 몰라. 내 사명은 짓는 거 아니야? 이걸 못하게. 이걸 못하게 하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 야,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먹는 거, 입는 거, 전기세, 물세 이거보다도 내 사명이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민을 왔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5년서부터 1961년까지 16년 동안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27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앉혀있죠. 동독의 그때 당시 인구가 1억 7천만. 아니요, 1700만. 동독의 인구가요. 1700만에서 200만이 서독으로 넘어갔으니 이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런데다가 우리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의 연금보호법이 있어요. 이거를 다 폐지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연금 들은 거 폐지시켰으면 노후에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베를린 장벽이 생긴다. 네. 넘겨주세요. 이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를린 장벽은 그냥 벽돌만 쭉 하나 쌓아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시선이. 이거 있죠. 여기 공간 있죠. 여기 있죠. 쭉.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갑니까? 베를린 장벽. 넘겨주시죠. 자, 베를린 장벽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디냐면은 이게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이게 동독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독 한 가운데서 이것은 이스트 저머니고 이것은 이쪽은 웨스트고 그렇죠. 이쪽은 이스트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뭐를 베를린 장벽을 쌌습니다. 이게 장벽입니다. 이게 장벽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3km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12km입니다. 요걸 합치면은 155km입니다. 뭔가 난 읽은 것 같죠? 난 읽은 것 같잖아요. 우리 휴전선은 155마일. 이게요 공통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남북으로 갈렸다, 동서로 갈렸다, 공동 관리한다, 우리도 공동 관리한다, 이 킬로미터도 이렇다.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브란덴부르크가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많이 들어봤죠? 네. 브란덴부르크는 이 성의 대표적인 검문소입니다. 검문소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독에서 물자를 가져오려면 전부 브란덴부르크 성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와 유사한 데가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판문점이죠. 판문점과 똑같아요. 우리 북한에 정주영 씨가 1000마리 소떼를 올로 가져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판문점밖에 없어요. 여기도 참 그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155km고 우리는 155마일이죠. 이런 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이죠. 이 검문소가 14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따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대표가 브란덴부르크. 이것이 이제 그런데 여기에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물적, 인적 모든 것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하면 통일문이라고 돼요. 통일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원정대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점은 브란덴부르크. 시작하면 그쪽에서 출발 지점이 되고 이래서 이것이 통일문에 가까운 얘기가 되고 있다. 자, 이거 넘기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에 취임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데노아우 총리, 고담 했다가 이제는 브란트 총리가 이제 서는데 브란트 총리가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한 할슈타인 정책. 할슈타인 정책은 반공 정책이에요. 동독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우리도 북한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이승만 박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똑같이 했는데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씁니다. 동방정책은 서방정책을 없애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할슈타인 원칙을 폐지하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완화하면서 폴란드, 소련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서독에서 반대를 했어요. 동방정책. 다시 말하면 브란트 수상이 햇볕 정책을 하는데 이거 서독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랬어도 이것을 추진 있게 밀고 나간 거는 그 사람의 그 화해와 서로 돕는 그 정책에 있어서의 그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브란트 수상이 독일은 일민족 이국가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독에서는 아니다. 민족도 둘이다. 안 통하는 거예요. 민족도 둘이다. 자, 그래가지고 동서독이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브란트 수상이 이 햇볕 정책을 시작함과 동시에 동독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25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걸렸죠? 우리나라는 55년 걸렸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선언을 하게 됐죠. 넘기시죠. 참고독일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란트 수상이 이제 동방정책을 하고 햇볕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따지면 햇볕정책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햇볕정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그 동독 수상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면서 급진전한 거예요. 두 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유태인들이 그 많은 살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참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